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2,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아니 갔었던 박형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말, 그 말로 포문을 열어볼까 해요. 사실 전 죽을 생각까진 아니지만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 신혼의 상처가 커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적이 있거든요. 죽을 용기는 없고 자다가 세상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사랑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사랑하는데 저와의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받지도 않는 연락을 몇 날 며칠을 하다가 독하게 마음먹고 안 하기로 했던 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뭐라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며 제가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 증명받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한 게 남편을 만나게 된 봉사활동이었어요. 보육원이었는데 시설은 낡고 아이들은 사람의 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남편은 묵묵히 자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봉사단체 회장이 지시하는 일은 조용히 도맡아 하고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놀아주더라고요. 뒷부리도 가지 않고 매주 빠짐없이 봉사를 가는 저였기에 친한 사람도 없었는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눈이 갔어요. 어릴 때 욱하는 아버지 밑에서 커서 그런다. 감정 기복 없어 보이고 자기 일 잘하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남녀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어진 연인으로 죽을 것 같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조금씩 궁금해지고 잘 보이고 싶더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무난하게 3년을 갔고 나이가 있으니 결혼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렇게 결혼식도 끝내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결혼 전 한두 번 뵙긴 했었지만 별다르게 말을 나누었건 또 없었기에 별다른 긴장감도 없이 훅 당했던 기억으로 남았네요. 희영아, 나는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만 사다 주면 된다? 네? 가방이요? 그래, 가방. 어차피 신혼여행 가면 선물 사오잖니?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오면 내가 동남아까지 가서 바꿀 수 없잖아. 그냥 편하게 살자.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만 사와. 면세점은 싸다지만 바꾸기도 힘들고. 샤넬 브랜드 알지? 그거면 돼.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꾸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기만 해. 알았지?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분명 말은 말인데 어려운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통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건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다 싶어서 말하려는 찰나. 출발 시간이 촉박해 일단 공항으로 향했다는 점이죠. 공항에 도착하니 짐 붙이고 수속 밟느라 남편과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야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네요. 자기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아니 패백 다 끝나고 옷 갈아입는데 오시더니 백화점에서 가방 사오라고 하잖아. 동남아에서 괜히 비싸게 주고 값어치도 못하는 걸 사오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 쉽게 백화점에서 사라고. 그래? 엄마가 봐두신 가방이 있나? 아무거나 사오면 된대? 크기나 그런 거 말씀 없으셨고? 뭐? 종종 그러셨어? 샤넬에서 사오라는데 그게 말이 돼? 샤넬? 무슨 우리 엄마가 그런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고. 아무거나 사가면 돼. 괜히 여기저기서 들은 게 그것뿐이니까 그렇게 말한 걸 거야. 샤넬이 아니더라도 백화점에서 사라고 콕 집었는데 그래도 5, 60은 줘야 하는 거잖아. 어머님 패백값 얼마 주셨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얼마 주셨는데? 30만 원 주셨어.
우리 엄마는 신혼여행 가는데 시간 없다고 패백 받지도 않고 100만 원 주셨는데 어머니는 30만 원 주시고 샤넬에서 가방 사오래. 이게 말이 돼? 장모님이 그렇게나 많이 주셨어? 아, 고맙네. 우리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냥 적당한 거 사주면 된다고. 예쁘면 돼. 그러니까 그만해. 신혼여행 가는데 계속 싸우기만 할 거야? 그 순간 멍해졌죠. 도무지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대화에 신혼여행의 시작이니 더할 수도 없는 노릇.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래, 딱 30만 원짜리 가방 사간다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사실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신혼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신행에서 돌아와 친정에 들리고 시댁으로 가기 전 백화점에 들렀어요. 어머, 가방 예쁘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지만 뭐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건 어느 브랜드니? 샤넬은 아닌 것 같은데? 샤넬은 너무 비싸서 저도 못 사봤어요, 어머니. MCM이라고 많이 찾는 브랜드예요. 가격대도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니라 선물하기도 좋고요. 그래? 명품은 아니라는 거네? 그래도 뭐 싼 맛에 고른 거 치고 괜찮으니까 시장 갈 때 편하게 들고 다니면 되겠다. 고맙다. 순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선물을 주고도 기분 좋지 못한 건 또 처음이라 어떻게 대꾸해야 하는지 말을 찾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했죠. 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는 그냥 예쁜 거면 된다고 했지? 샤넬은 무슨 실속파라니까. MCM 아니고 그보다 더 아래급 사다 줬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쏟아 부었네요. 실속파? 30만 원짜리 가방을 싼 맛에 고른 것 치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실속파야? 여행 갈 때 쓰라고 주신 돈 고스란히 당신 가방으로 가져가신 것도 모자라 싸다고 콕 집어 말하는데 더 아래급 사다 줬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진짜 당신 엄마를 몰라? 신혼여행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한 번 가는 건데 돈 더 들더라도 좋은 가방 사다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돈이 더 든 것도 아니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되는 거지. 왜 삐딱하게 생각해?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늘 평온했던 건 의사를 강력하게 펼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조용히 넘어가서였던 걸까? 그동안 내가 바라봤던 남편의 모습은 그런 것이구나 싶었던 거죠. 저 역시 성격이 강하지 못해 고분고분한 터라 연애 기간 내내 싸울 일이 없었고 봉사활동에서 봤던 모습들은 강한 지휘력을 가진 회장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졌던 일이니 어쩌면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신혼여행 가방 사건은 저에게 가슴 깊이 자리 잡으면서 조금씩 제 생각과 다르게 가는 신혼생활을 불안하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찾아온 혼란과 불안이 저를 덮치고 말았어요. 평화로웠던 신혼의 달콤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남편은 글쎄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늦은 밤이었어요.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평소라면 이미 잠들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시아버지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죠. 아버지? 이 시간에?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했죠. 전화를 끊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쓰러지셨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셨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대. 그래? 많이 위험하신 거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아직은 모르겠대. 일단 우리더러 안부 전화 드리고 병원비 좀 보내래. 작은아버지 자식 없잖아.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 드리자.
병원비는 얼마나 보내면 되려나? 30만 원 보내면 돼. 남편의 대답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물론 작은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긴 했지만 순간 지난번 가방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30만 원? 그건 당신 생각이야? 아니면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검사비랑 입원비에서 좀 나올 거라고 형한테도 그만큼 하라고 말했다고 하셨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허탈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겠죠.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이상한 건가? 돈을 보낸다고 하면 금액은 우리가 알아서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정해주시는 거야? 만약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 몇백 한다고 해도 아니다 30만 원만 해라 하실 건가 모르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더하면 좋은 거지. 아버진 혹시나 돈 10만 원 보내고 말까봐 걱정되니까 말씀해 주신 거잖아. 돈 10만 원은 네 집 개 이름이야?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작은아버지 자식 없어서 병원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하는 거야? 내가 시아버지가 둘이야? 좋은 마음에서 도와도 돕기 어려운 마당에 이건 억지로 등 떠밀려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작은아버지가 나 어릴 때 많이 예뻐해 주셨어. 우리 형편에 30만 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드릴 수 있는 거지 뭘 또 그렇게 말해. 솔직히 말해봐. 매번 이런 식이야? 지난번 가방 때도 그렇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가격 딱 말하고 이거라고 말하시는 게 시부모님 스타일인 거야?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남편은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도 기억을 더듬으며 지난 상황들을 끄집어냈죠.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과 의문들이 한 번에 터져나왔어요.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그냥 솔직한 거야. 어설프게 말하는 것보다 원하는 걸 말하는 게 뭐가 나빠? 서로 번거롭지 않고 편한 거잖아.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지. 뭘 그래. 솔직한 거랑 명령조는 다른 거야. 당신 부모님은 항상 완곡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듯 말씀하셔. 게다가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잖아. 너 정말 까탈스럽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트집 잡아야겠니? 내 부모님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욕을 한다면 나만 할 수 있어. 내 용돈에서 보낼 테니까 더 이상 이걸로 알갈바하지 마.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깟 돈이 뭐 대수라고. 너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따지고 들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이 상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여유롭게 대해 주셨어요. 절대로 이거 사와 이만큼 돈 보내 같은 말은 하지 않으셨죠. 우리 부모님?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언제 이거 사와라 이만큼 돈 내라 한 적 있어? 당신 부모님 욕은 당신만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을 거론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보내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하자. 이렇게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패턴이라면 어떡하지?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사소한 갈등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할 텐데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 혼자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이없던 강렬한 기억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찾아왔죠. 가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11월,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사실 저는 김장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정 엄마가 담가주시는 김치를 먹고 자랐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김치 담그는 법은 유튜브로만 봤을 뿐 직접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죠. 희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우리 집에서 김장할 건데 너도 와서 배워. 갑작스러운 초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침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번 주말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 회사에 가야 해요. 그리고 제가 김치를 잘 못 담가서. 못 담그니까 와서 배우라는 거지, 얘는. 내가 잡아먹니? 어렵게 말한 것도 아닌데 안 온다는 말부터 한 건 어디서 배워먹었니? 하여튼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할 말 다 한다니까. 예, 좋다는 소리야. 오해는 말아라. 오해는요. 친정엄마가 김치 보내주신다고 쉬라고 해서요. 김치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어딨니? 이래서 자식은 부모 걱정 안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사돈으로 나이 먹는 건 생각 안 해? 언제까지 그 힘든 김장당 가서 달라고 할 건데. 배워둬야 친정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야. 진짜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아무리 제가 뜻을 전해도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시어머니. 어쨌든 한 번은 가야 끝나겠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 내내 야근을 하면서 몸이 점점 지쳐갔어요. 김장 전날 밤에는 결국 목이 아파하고 오한까지 들기 시작했죠. 김장 당일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열이 오르고 있었어요. 창백한 제 얼굴을 본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디 아프니? 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끝나가니까 긴장이 풀리나 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럴 때 몸을 움직여야 안 아파. 괜히 쉰다고 들어누우면 감기가 요때다 하고 공격해서 결국 며칠 들어누워야 해. 힘들게 버무리는 건 내가 할 테니 넌 여기 와서 무 좀 채 썰어. 앉아서 팔만 조금씩 움직이면 되니까 힘들진 않을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분명 아프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일을 시키다뇨. 게다가 보통 감기가 있을 때는 쉬라고 하지 않나요? 어이없던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장갑을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다 할게. 옆에서 신용만 해. 그 말이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들더라고요. 왜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와이프 아파요. 오늘은 쉬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고 저에게는 몰래 타협안을 제시하는 걸까요? 어쨌든 저는 남편의 말대로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땐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러다 내가 쓰러져도 니네가 그런 소리 하나 보자 하는 좀 나쁜 심보, 아니면 미련한 심보였겠죠. 하지만 한 개도 채 썰지 않았는데 머리가 점점 더 아파왔고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몇 분 후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 어지러워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전 남편이 썼던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눕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서러움이라는 감정이 이런 건가 싶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뭐라도 하면 쉬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아픈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김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크게 다퉜네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왜 당신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너 쉰다니까 다들 뭐라고 안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된 게 아니냐고?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왜 처음부터 몸을 움직여야 한다며 무채 썰라고 시키냐고. 친정에선 내가 일한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려는데 왜 일하는 며느리 아픈 며느리 생각은 안 하고 그런 말을 해. 내가 놀아? 엄마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사셨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말해. 쉰다고 했을 때 쉬지 말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편하게 쉬고 저녁까지 잘 얻어먹고 왔으면서 승질은. 그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제가 중심을 잡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등신 같은 남편 믿고 있다가 제가 제명에 못 살지 싶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각자 씻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죠. 눈을 감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결혼 정말 잘한 걸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 결혼에 대한 의문을 진지하게 품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생일에 관한 이야기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안부 전화로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희영아, 내 생일에 뭐 해줄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뭐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가방 사건을 떠올렸어요. 또 비싼 선물을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죠. 며느리가 차려주는 근사한 생일상 받고 싶어. 인스타 보면 다들 며느리가 차려줬다며 호텔 케이크에 비싼 와인 곁들인 한 상 나오던데. 나도 그런 거 받고 싶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요리에 소질이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한 끼 차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신혼 초에는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해주며 함께 요리를 배우자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당신이 해야지라는 말투로 바뀌고 난 후 관심을 끈 분야였으니까요. 저 요리를 잘 못해서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야. 내 생일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요리학원 빨리 등록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요리학원이라고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 아니면 주말에? 그것도 2달 동안이나? 그리고 그걸 시키는 방식도 너무 당연하게 마치 제가 당연히 따라야 할 명령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했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지난번 알아본 요리학원 등록하면 되겠다는 속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언제 요리학원 다닐 시간이 있어. 회사 다니느라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게다가 난 요리에 손질이 없어. 그냥 외식하면 안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특별히 부탁하신 거잖아. 내년부터 외식하더라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신인데 엄마도 처음이니까 괜히 너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지금까지 어머니 생신상 차린 적 있어? 나? 그래 너. 왜 시어머니들은 지금까지 당신이 낳은 아들한테는 상 차려달란 소리 안 하고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해? 며느리를 낳고 키우셨대? 무슨 말이 그래. 아니 그렇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틀리건 맞건 본론과 상관없잖아. 내년부터 내가 나가서 먹자고 할 테니까 올해만 당신이 음식 좀 해. 요리학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저는 남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인터넷에서 반조리 식품을 찾아봤어요. 파티 음식, 잔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원수, 가짓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친구 집들이에 갔는데 한상 부러지게 차려놓은 뷔페 식단을 보고 놀랐더니 친구가 알려주더군요. 거의 데피고 굽는 수준으로 빠르고 쉽게 끝났고요. 뭐 하는 거야? 설마 이런 걸 시켜서 생일상을 차린다고? 왜? 무슨 문제 있어? 엄마는 당신이 직접 한 음식을 드시고 싶은 건데 이러면 정성이 없잖아. 내가 한 음식 먹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해? 다 된 음식이면 주문하고 상 차리고 수고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왜 또 시비야?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엄마 첫 생일인데. 누가 들으면 아주 애끓는 모자 사인 줄 알겠네. 당신이 차릴 거야? 아니, 내가 왜? 엄마가 자기한테 차려달라고 했는데.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시켜서 차려드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입 나불거리면 이마저도 없으니까. 남편은 반대하더니 결국엔 제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도 어찌나 등신 같던지. 시어머니의 생일날 저는 미리 주문해둔 반조리 식품들을 데워서 예쁘게 플레이팅했어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와인도 한 병 샀죠. 겉으로 봐서는 정말 정성 들인 생일상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상을 보고 정말 좋아하더군요. 와, 이렇게 근사한 상을 차려줬네. 사진 좀 찍자. 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 당신 음식 솜씨 좋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 거 당신도 들었지?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네. 그래, 알았으면 내년부터 당신이 해. 어렵지 않지? 나 했던 사이트 음식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주문하고 데우고 차리는 건 이제부터 단신 몫이야. 남편의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조리하는 것도 아니고 데피고 담는 건데 나 그런 거 잘 못해. 알잖아. 아까도 하다가 몇 번이나 쏟고. 그런 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니까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쉬운 거니까 쏟지 말고. 내년엔 더 잘하겠지. 여하튼 첫 생일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사정사정하니까 마지못해 한 거고 내년엔 외식한다고 말했으니 외식하겠지만 혹시나 싶어 말해두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한 말이 있으니 뭐라고 덧붙이지 못했겠죠. 속으로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남자 상대하는 게 이렇게 쉬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찮게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지나자 한 달쯤 후에 벼랑간 시아버지 환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환갑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평소 대화도 잘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셨다는 게 의아했는데 아마 이 전화의 진짜 목적은 환갑 이야기였나 봐요. 아버지 환갑에 큰 잔치 할 건지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할 건지 물어보시네. 남편이 전화를 끊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큰 잔치를 할 생각인가 보네. 요즘 환갑잔치 잘 안 하지 않아? 가족끼리 갈수록 하는 추세고 팔순에 나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 생각도 그러신 것 같아. 누가 요즘 환갑잔치 하냐고 가족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 그럼 뭐가 고민이야? 그냥 가족끼리 모이면 되는 거 아니야? 식당 예약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하는 거면 호텔에서 좀 괜찮은 거 먹어도 좋지 뭐. 그게 어머니가 지난번에 당신이 차린 생일상이 너무 좋았다고 아버지 환갑 때도 그렇게 한 상 차려서 가족끼리 먹으면 될 것 같다고 하시네. 뭐라고? 그냥 평소 생일상도 아니고 환갑인데 그 잔치를 우리 집에서 그것도 나보고 음식을 차리라는 거야? 그래. 나도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그래도 환갑인데. 근데 뭘 그렇게 놀라. 지난번에도 음식 다 한 거 아니고 반조리로 시켜서 했으면서. 이번에도 한다면 그렇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음식 주문해서 차리는 거 쉬우니까 기어이 하겠다고? 알았어. 내가 도울게. 전적으로 내가 맡아서 할 자신 없지만 당신이 지난번 주문했던 음식 내가 주문하고 당신이 덜기 편하게 뚜껑 다 열고 그런 일들 내가 다 할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인데. 평생 한 번 있는 날도 좋은 기분으로 합시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화가 나서라기보단 순간 이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따뜻하고 온화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당신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수긍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나약한 남자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쳐다봐? 별거 아니잖아. 지난번에도 잘했잖아. 남편이 불안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용히 물었죠. 뭐가? 내가 당신 아버지 환갑상을 차린다는 거. 아, 그게 그렇지.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저는 웃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저 웃기만 하자 남편은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응? 그가 제게 확인을 요구했지만 저는 여전히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에 무엇하리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한숨만 계속 나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올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올케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 이상했죠. 여보세요? 올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민호가 또 사고 쳤어? 싸웠어? 언니 어떡해요? 왜? 거기 어디야? 내가 갈게. 그게 아니라 언니 민호 씨가 그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한 번도 싸우고 전화하지 않았던 올케인데 이렇게 울며 전화할 일이라면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론 제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민호가 왜? 무슨 일이야? 죽었어요. 오빠가. 지금 땡땡병원 장례식장이에요.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무슨 소리야? 민호가 어떻게 됐다고? 사고 났대요. 배달하다가. 언니 어서 와주세요. 저 지금 손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부모님한테도 연락해야 하는데. 전화를 끊고 정신없이 옷을 챙겼어요. 남편도 급하게 준비를 하며 질문을 퍼부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하얘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가면서도 이건 꿈일 거라며 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어요. 머릿속에는 그간 동생과 지내왔던 일들이 떠오르며 제발 꿈이기를 바라고 또 바랬네요. 1살 터울 남동생은 공부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어요. 부모님 속은 속대로 썩었지만 누나인 제겐 깍듯했죠. 그러다 군대 다녀와 지금 올케를 임신시키는 바람에 저보다 훨씬 빨리 결혼했었어요. 그렇게 사고치고 언제 철들까 걱정했던 남동생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하지만 고졸로 다닐 수 있는 직장엔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배달 알바를 뛰며 생계를 이어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식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느새 도착한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올케까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올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도 배달을 나갔어요. 비 오는 날은 배달비를 많이 준다고 좋아서 나갔는데 빗길에 넘어졌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민호 씨 오토바이 쓰러진 걸 미처 못 보고 그대로. 올케는 결국 겨우 참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아니, 물을 수 없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요. 애들은 문득 조카들이 생각났어요. 친정엄마가 데리고 있어요. 망연자실한 채로 저는 동생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었을 텐데 어쩌면 제가 출근길에 지나치기도 했을 텐데. 장례 준비를 위해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친정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부터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일까지.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죠. 남편도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애써 눈물을 삼키며 저를 안아주셨죠.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으니까요. 남동생은 항상 저를 따랐고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저를 좋아했던 동생이었어요.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첫날 밤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피로에 지쳐 곧바로 잠들었지만 저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온기를 잃어가는 동생의 얼굴을, 그리고 이제 아빠 없이 자라야 할 두 조카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장례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정신없이 그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죠. 그런데 오후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였죠. 어머니?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조의금을 보내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직접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죠.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갑작스러워서. 그래, 참 안 됐다. 아직 젊은 나이에. 우리 형이 많이 힘들겠구나. 시어머니의 위로에 슬픔이 복받쳤어요. 잠시나마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꼭 맞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쁜 사람은 없다는 말.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네요. 그 짧은 순간에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곧 본론으로 들어가시더군요. 하필 이런 날 그럴 건 뭐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하필? 이런 날? 이럴 건? 대체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갔죠.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필이면 네 시아버지 생신날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렇잖니. 오늘이 네 시아버지 환갑인데 어제부터 음식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아버지 환갑 얘기를 꺼내시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만했으면 가자. 죽은 사람이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러니? 남편 죽은 것도 아니고 동생 죽은 건데 시아버지 환갑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잖니? 막말로 상주가 너인 것도 아니고 누나가 계속 있을 건 없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온다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도 울어서 기력이 없기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몰래카메라인가? 하는 생각들이 현실감 없게 떠올랐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옆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옷가지를 챙기더라고요. 제 외투, 가방, 핸드폰.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았죠. 가자. 가자니 어딜? 어디가 어디야, 우리 집이지. 엄마 말이 맞잖아. 맞다고? 그만큼 있었으면 됐어. 내일 발인할 때 새벽에 다시 오면 되잖아. 어제도 늦게까지 있었으니 오늘은 집에 가도 되지. 그래, 여기 3일 내내 있어봤자 침만 빠지지. 집에 가서 쉬면서 음식도 좀 하고 맛난 음식도 먹고 그래야 기력도 살아나는 거야. 여기서 3일 내내 육개장만 먹어봐라. 입맛 없어서 어디 밥 한 술이라도 뜨겠니? 그러니까 어머니, 그리고 당신. 내 동생 죽었는데 나보고 시아버지 환갑상을 차리라는 말이죠? 그 말인 거지. 그래도 녹놓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네. 재료 미리 사다 놨을 거 아니야. 냉장고에 우려두면 비싼 재료 다 버려야 해. 아깝게 뭘 그래? 먹어서 치우면 되는 거지. 그럼 내 동생은요? 네 동생? 죽은 사람을 왜 나한테서 찾아? 아니, 그럼 너는 지금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평생 한 번 있는 환갑을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야? 그래, 자기야. 그건 좀 아니지. 솔직히 처남이야 안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빠까지 환갑도 못 하실 건 없잖아. 여기서 계속 향냄새 맡았더니 머리 아프다. 머리 좀 식히고 내일 아침 일찍 오자. 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서서히 정지하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결혼, 이 가족, 이 남자,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 남자에 대한 마지막 미련,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할 말하고 이 남자를 조련하면 달라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일말의 미련 같은 것. 그것마저 끊어지는 소리였겠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확 터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죠.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실수한다는 말 있죠?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처음에는 작게 웃다가 점점 커지는 웃음. 주변에서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계속 웃었죠. 미치겠네 정말.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러니? 제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모든 조문객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고마워 민호야. 고마워. 저는 천장을 향해 외쳤어요. 정말 고마워. 네 누나가 등신같이 못 빠져나올까봐. 네가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는구나.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야, 정신 차려.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다들 봐. 보신 김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얘가 괜히 가기 싫으니까 술을 쓰나 봐.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어서 가자. 창피하세요? 왜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여긴 어머니 아시는 분 한 분도 없는데요? 안면 몰수하고 파렴치한 인간 아무도 없는데?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만해. 그때 제 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죠.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제 남편이고 시어머니인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대요. 그래요, 살아야죠. 따라 죽을 순 없잖아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요. 근데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시아버지 환갑상 차려야 해서래요. 제가 민호 하나밖에 없는 누나인데 여기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니 바람도 쐴 겸 집에 가서 얼른 시아버지 환갑 잔치상 차리래요. 죽은 동생이 여기 있는다고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니까 살아계신 시아버지한테 잘하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환갑?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제가 한 말이 장례식장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 계속해서 말했어요. 동생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평생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 어떻게든 내가 사랑구실하게 만들면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있었네.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라니.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저는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아까까지 왜 이 결혼을 유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은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특히 저희 친인척들과 동생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수군거리만 있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작은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어요. 작은아버지, 이분들이 저보고 동생 장례식장 나가서 시아버지 환갑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작은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분은 평소에 말이 없고 온화한 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었는데. 작은아버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동생의 친한 친구들도 점점 모여들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누나, 진짜 그런 말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형,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할 소리를 해야지.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아들 내외가 3일 내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시어머니 앞에 서셨죠.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마지막 가는 자리 지키는 것보다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누가 그럽디까? 어디서 그런 개 같은 소리를? 아니, 사돈 말이 좀 와전돼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뜻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뭡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죠. 동생의 친구 하나가 나서서 말했어요. 당신들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어서 나가요. 차, 민호 가는 길에 재수없게 썩 가요. 차. 다른 친구들도 나서며 말했어요. 민호 형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냥 나가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기야, 이건 오해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장례식장을 떠나야 했어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겠네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졌어요. 남편 측에서는 제가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를 과장해서 이혼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장례식장에서의 제 행동을 문제 삼기도 했죠.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고? 말이 되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런 일일 뿐이었나 봐요. 제 동생의 죽음도 제 마음의 상처도 모두 그런 일로 치부되는 거죠. 괜찮아요. 변호사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증인들이 많아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아이도 생겼을지 모르고 그랬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혼하기 어려웠겠죠. 동생아, 고마워. 가끔 밤하늘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려요. 물론 미신은 아니지만 동생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못난 누나 생각해준 동생,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그날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속이며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저 안정감을 찾고 싶었던 것 뿐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실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섣부르게 시작한 결혼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다른 면을 보지 못하고 하나만 봤을지도 모르고요. 요즘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네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올케와 조카들도 자주 봐요.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마음 아프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거예요. 가끔은 조카들을 보면
동생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해요. 어젯밤에는 꿈에 동생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누나, 이제 좀 행복해졌어? 꿈에서 깨고 나서도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행복한가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거짓된 행복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걸음 더 행복에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네요. 용기와 자유, 그리고 진실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주변 분들과 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